코너에서 국민들의 인식조사를 해보니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신뢰도가 82% 정도, 89%였나요? 정도 되고 저널리즘, 한국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39%가 나왔습니다. 저널리즘의 신뢰도가 매우 낮은데요. 저널리즘이 사실은 한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도 최근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널리즘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사람들은 저널리즘 더 이상 언론을 믿지 않고 있죠. 하지만은 언론이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분명 사회의 비리, 어두운 부분을 밝혀내고 그런 것들을 폭로하고 그럼으로써 사회를 건전하게 만드는 데 분명히 기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6일이었죠.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는데 일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심은경 씨가 영화 신문 기자로 일본에서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수상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한국 배우가 일본에서 이것도 놀라웠고 이거가 저널리즘을 다룬 영화라서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저희가 이 영화가 어떤 의미이고 심은경 씨가 수상을 한 것은 어떤 의미인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21 송경원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처음 나오셨어요, 그죠? 네. 예. 아식스나 뭐 여기에 전에 나오신 적, 아니 다른 프로그램에 나오신 적 있으신가요? 뉴스 프로는 따로 짧게 그냥 코멘트하는 정도만 나간 적 있고, 뭐 가끔 라디오를 하거나 유튜브 방송 같은 거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뭐 잘하시겠네요. 네, 전혀 걱정하지 않고요. 기자 시내21 좋은 매체죠. 거기 근데 기자이기도 한데 영화평론가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그 두 가지 뭐 두 가지가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 안 하는데 어쨌든 어떻게 하면은 영화평론가가 더 붙나요? 기자 옆에 타이틀이 내가 영화평론가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사실 영화평론가는 직업이라고 하기 좀 그렇잖아요. 예. 뭐 자격증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영화평론가로 활동을 좀 먼저 했고요. 시내21에서 이제 평론가를 뽑는 공모전 같은 게 있어요. 거기 당선이 돼서 글을 좀 쓰다가 이제 기자로 한번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 와서 같이 일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뭐 기자 중에서 영화 평론가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KBS의 송영국 기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본업을 하면서 영화 평론가로 또 거기다 기고도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네, 송영국 평론가님도 저희 이제 잡지에 당선이 되셔서 글을 쓰고 계신 거죠. 제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해봤고요. 예. 자, 오늘 얘기를 나눌 영화 신문기자. 사실은 이 영화, 이 뉴스를 들으신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진짜로. 아니, 왜 한국 배우가 일본에서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받아? 그것도 심은경 씨가? 그래서 놀랐는데, 일단은 영화, 심은경 씨 얘기는 좀 잠깐 뒤에 하고, 이 영화가 내용이 뭔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신문기자. 고색창연한 일단 타이틀입니다. 신문기자. 네. 제목 그대로 영화고요. 신문기자에 관한 영화입니다. 이게 아베 정권의 사학 비리를 파헤치는 기자의 얘기를 담고 있는데 원작이 있어요. 정확히는 원작이라보다 원안에 가까운데 실제 그 도쿄신문에 다녔던 모치즈키라는 기자분의 자전적인 에세이가 있거든요. 모치즈키 이소코라는 기자입니다. 그 기자의 자전적 에세이를 이제 영화화 시킨 거죠. 그래서 이번에 영화에서는 심은경 씨가 그 4년차 사회부 기자 역할을 4년차 사회부 기자요? 네. 역할을 맡았고 거기에 이제 익명의 제보가 들어오는 거죠. 그 정권의 사학 비리에 관련된 익명의 제보가 들어와서 파헤치는 역할로 나오고요. 그렇게 스토리라인이 하나 따라가고 또 하나는 그 내각정보실에 일하고 있는 관료가 등장합니다. 이름이 스게하라라는 관료인데 많이 듣던 이름이에요. 스기하라. 일본에서 좀 흔한 이름이겠죠. 스기하라 관방장관이 있습니다. 네네. 마사카 도리에라는 되게 유명한 배우가 역할을 맡았고 이 배우가 이제 내각정보실에서 일을 하면서 뭔가 이 실체를 목격하면서 회의에 빠지는 거죠. 이 내각정보실 실제로 하고 있는 것들이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아니면 국민을 호도하거나 이런 쪽 작업들을 자기가 이제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서 좀 좌절에 빠지는 상황. 그렇게 그 두 가지 스토리라인이 같이 가다가 그 스게하라는 인물의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가 투신 자살을 하는 사건이 생겨요. 그래서 그 투신 자살을 계기로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정권의 비리를 파헤치고 이걸 고발하려고 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자,
조금만 요약을 해보자면은 정권 차원의 비리, 스캔들이 있었고 이거를 덮기 위해서 뭔가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덮기 위해서 여러 정부 차원에서 공작을 하고 여러 사람이 개입이 됐는데 우리 4년차 사회부 심은경 기자가 뭐 거기선 심은경은 아니겠지만은 이거를 냄새를 맡고 열심히 캐는 그래서 고발을 하는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그죠? 네네. 요시오카라는 역할을 맡아서 요시오카. 나오고요. 예. 자, 근데 이게 좀 더 화제가 됐던 거는 이게 실제 지금 일본의 아베 총리의 실제 스캔들을 모델로 이게 만든 거라면서요. 네, 이 소설 자체도 예. 원래 신문 기자의 자전적인 에세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예. 이 사학 비리가 터졌잖아요. 예, 그때 예. 카게 학원이 이제 그 학교 수입 인가를 내주거나 아니면 혜택을 주는 과정에서 이제 총리의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했다라고 해서 크게 스캔들이 한번 터진 적이 있는데 예. 이 사건 자체는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인 건가요? 그러면? 네, 이게 결론이 안 났어요. 결론이 결론이 나지도 안 않았고, 났어요. 예. 일본에서도 계속 뉴스가 나오다가 사실은 덮인 거죠. 다른 뉴스가 워낙 많으니까 지금 그렇죠. 코로나19 터지고 뭐 도쿄올림픽 열리고 말고 그러니까 덮여버렸군요. 이게 옛날에 이명박 시절 생각이 나네요. 예. 2017년에 터진 스캔들이니까 예. 꽤 정권에 큰 타격이었거든요. 그래서 뉴스가 좀 나오다가 전형적인 이 아베 정권의 공작이라고 해야 될까, 언론 다루는 방식을 통해서 점차 세간의 관심에서 밀려나서 없어지다시피 한 사건이었는데 이제 사실 이 감독과 이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스캔들을 국민들께 환기시키려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목적으로 약간 만들기도 했던 영화입니다. 그렇군요. 일종의 이게 영화기도 하지만은 약간 사회운동 성격도 약간 담고 있는 그런 영화네요. 네.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일본의 아베 총리가 친분이 있는 사학재단의 땅 매입 과정에서 그 친분이 있는 사람한테 그 재단한테 사법인에 특혜를 줬다라는 스캔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남용이죠. 직권 남용에 해당되는. 그래서 일본 열도가 굉장히 뜨거웠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모티브로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심은경 씨는 여기서 한국인 역할이 아니잖아요. 네, 일본인 신문 기자로 나오는 거죠. 일본인 신문 기자로 왜 한국인을 쓰죠? 이게 또 되게 사연이 많은데 실제로 예. 이 영화가 스토리만 들어봐도 만들어지기 쉽지 않을 것 같잖아요. 예. 사실 제작 과정에서 꽤 난항도 있었고 투자 받기도 힘들었고 예. 근데 제일 큰 문제는 이제 배우 캐스팅이었던 거죠. 이 역할을 하면 약간 정권에 찍히는 약간 그럴 그런- 수 있겠다라고 예. 해서 굉장히 많은 배우들이 역할을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심은경 배우에게도 이 시나리오가 갔고 예. 심은경 배우는 흔쾌히 이거 하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출연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예전에 사실은 뭐 이게 정권에 따라서 좀 다르긴 했는데 보수 정권에서는 특히 배우들이 약간 뭐 특정한 영화에 대해서 좀 꺼리거나 약간 블랙리스트 막 사건도 있었고 사실 그래서 좀 두려워하는 게 있었어요. 사실 실제로. 근데 일본에서도 약간 그런 현상이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놓고 아베 정부를 비판하는 영화에 참여를 하면은 내가 우파들한테 뭐 아베 지지자들한테 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좀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고 예. 실제로 우리처럼 블랙리스트가 공공하게 나돌지는 않지만 특히 미디어에서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은연중에 이런 것들을 알아서 출연하지 않는 그 만들어진다고 하거나 만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만류하는 이런 분위기가 너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는 거고 예. 이 영화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였던 거죠. 특이한 케이스네요. 자, 그런데 심은경 씨는 그러면 일본 말을 잘하나요? 원래 이렇게 일본 말을 되게 능숙하게 잘하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하고 예. 사실 이렇게 역할을 맡으면서 예. 철저하게 공부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억양 같은 것도 예. 공부를 하시고 사실 초반에는 거의 외우다시피 해서 이제 역할에 접근을 하신 건 거죠. 그래요? 어떻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완전 능숙하지가 않은데 배워가지고 하는데 외우다시피 해가지고 기자 역할에 그것도 뭐 단역도 아니고 주연을 할 수가 있을까? 이거는 타고난 언어 천재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뭐 언어적인 감각도 되게 뛰어나실 텐데 예. 심은경 배우는 특히 약간 이런 몰입, 집중력이 훨씬 좀 남다른 축에 속하는 배우이신 것 같고 예. 배우들이 놀라운 점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역할을 위해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상황 전체를 다 통째로 외워버리는 예. 그 언어를
이 원어민처럼 자유롭게 쓰진 않아도 이 씬에서만큼은 거의 원어민에 해당하는 정도의 억양과 발음과 혹은 연기,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는 건 거죠. 예전에 그 영화 동주 그리고 또 뭐였죠?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최서희 배우였나요? 최이서. 아 죄송합니다. 뭐였죠? 그리고 또 박열? 네. 영화 박열. 예, 예. 박열에서도 그 일본인 역할로 나왔는데 일본인이 한국말 하는 그 특유의 억양, 그 억양을 완벽하게 구현을 했는데 그분이 한국인이라서 더 놀라운 약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배우들은 그렇게 뭔가를 최이서고 가네미 후미코 역이라고 하네요. 가네코 후미코.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예. 이런 배우들은 이런 뭐 재능이 좀 있나 봐요. 이렇게 언어를 좀 이렇게 잘 습득하고 이런. 그 배우라고 통칭하기는 그럴 것 같고, 왜냐면 그게 우리한테도 되게 놀라운 일화처럼 기억이 되잖아요. 그 배우분들 중에도 그렇게 언어적인 감성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특별한 작품을 위한 몰입력을 발휘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고, 그런 분들이 이런 역할에서 혹은 국경을 뛰어넘는 역할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각인이 되는 것 같아요. 심은경 배우도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단순히 이번 수상 때문만이 아니라 일본에 넘어가서 배우로서 뭔가 도전을 했다는 것 그 자체도 굉장히 좀 칭찬 혹은 칭찬받아 마땅할 일인 거죠. 자, 울었습니다. 수상 과정에서 심은경 씨가 울었어요. 왜 울었죠? 사실 놀라운 일이잖아요. 네. 일본에서 주연을 맡는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아카데미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다는 거, 본인 멘트로 보면 전혀 사실 아무도 예상 못했을 거예요. 그러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뉴스로 화제가 되는 것처럼 사실 화제성만 놓고 보면 기생충이 아카데미 받은 거 못지않을 정도로 되게 벽을 깬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저는 솔직히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사실은 일본에 대해서 폐쇄적인 사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거꾸로 한국에서 일본 배우한테 한국 영화에 출연해야 되겠지만 일본 배우한테 여우주연상, 나무주연상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되짚어보는, 그러면서 야 놀랍다라는 약간 느낌을 받았거든요,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고, 사실 여러 가지 정황이 같이 겹쳐서 일어난 진짜 일종의 사건에 가까운 일인데, 물론 심은경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하기도 했고 이 역할이 굉장히 비중 있는 중요한 역할이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일본 아카데미가 신문기자라는 작품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시그널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베 정권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군요. 너희 아베 정부 뭔가 잘못되고 있어라는 게 영화인들의 어떤 그런 목소리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전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정치적인 메시지를 표현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예술에 대한 어떤 열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일본 영화가 지금 전체적으로 가라앉고 있다, 혹은 침체기죠 지금. 흔히 갈라파고스화라고 하죠. 자국 시장에만 폐쇄적으로 갇혀 있다라는 거에 대한 자성과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기생충 같은 결과물이 나오니까 그거에 훨씬 자극받은 측면도 있고,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일종의 선언이나 신호탄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렇군요. 기생충 지금 미국 가가지고 아카데미상 휩쓸었는데 우리도 그러면 한국 영화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건가요? 그건 아닐 테고, 우리도 다양한 영화를 만들고 좀 도전하는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시그널을 줬다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네, 정말 단순하게는 좋은 영화에 상을 주자. 좋은 영화에 상을 주제를 주자. 가리지 말고, 혹은 흥행을 크게 못했더라도 작품성이 있고 필요한 메시지를 내는 영화라고 하면 이거는 작품적으로 인정을 해주자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렇군요. 감독 인터뷰를 하셨다면서요? 네. 감독은 일본인입니다. 후지 미치 이토 남성 감독이고, 일단은 반골일 것 같아요. 딱 봐도 그냥 영화 내용을 봐도. 어땠나요? 감독은 어떤 이유로 이런 영화를 만들고 심은경 씨를 캐스팅했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의 우리가 영화를 대할 때 편견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굉장히 재밌는 건 이 감독님은 원래 이런 사회적인 메시지나 운동을 하는 감독님이 아니세요. 아니에요? 젊은 감독인 거죠. 약간 정지영 감독 그런 분 아닌가요, 이렇게? 아니 정말 그냥 젊은 영화를 만들고 싶어하는 영화인이고, 그래요? 전작들을 보면 약간 결이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일본 감독들의
피해갈 수 없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실사화 영화, 만화 원작 영화들을 만드는 그렇죠. 경우가 예, 있는데 예. 이 감독님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좀 더 드라마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 인간의 어떤 관계라든지 감정적인 면이나 그런 것 좀 집중한 영화들을 많이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냥 잘 볼 수 있는 드라마들을 만드는 영화를 좋아하는 젊은 청년에 예. 가까운 분이시거든요. 이분이 이 작품을 선택해서 혹은 이 작품의 캐스팅이 돼서 연출을 맡아서 이걸 만드는 과정 자체도 일종의 이 신문기자 같은 이 신문기자가 보여준 상징성을 반영하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분이 혹시 이 감독이 저널리즘에 본인이 뭐 예전에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관심이 있어서 이거를 만든 건가요? 그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정말. 흔히 얘기하는 사토리 세대라고 하잖아요. 예, 정치적인 것도 포기하고 어. 그냥 개인적인 걸 추구하는 그 세대에 해당하시는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느꼈다고 나이가 하고 어느 정도 되는 분이에요? 30대 초중반이니까 30대 그렇게 초중반. 많지도 않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예. 딱 그 세대에서 영화를 좋아하는 아. 감독님이셨는데 이런 프로젝트 제안을 받고 시나리오를 읽고 실제로 프로듀서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예. 당신 같은 젊은 사람이 이걸 찍으면서 변화하는 과정을 겪는 게 중요하다. 그게 전파가 될 거다. 일반 관객들에게도. 실제로 이 감독님도 자기 자식에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한 자성, 자각 같은 걸 이 영화를 찍으면서 대하면서 이제 깨달으셨다고 하고 그렇군요. 많이 공부를 하셨다고 해요. 원래 언론이나 이런 것도 예. 잘 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신문사 기자처럼 실제로 출근을 하다시피 해서 가서 분위기 익히고 실제로 취재를 어떻게 하는지도 공부를 하셨다고 하고 인터뷰할 때 제일 재밌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영화 만드는 과정 중에 제일 힘든 부분이 실제 기자처럼 공부하는 이렇게 언론이 어떻게 돌아가고 언론 기사는 어떤 톤으로 쓰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취재와 공부를 하는 신입 기자가 된 것 같은 기분으로 그게 이제 힘들었다. 접근했던 게 제일 힘들었던 한국에서는 좀 덜 힘들었을 텐데 그 온라인 커뮤니티 들어가서 이렇게 잘 보면은 기사거리 되게 많거든요. 일베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은. 근데 일본은 굉장히 힘들었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영화 초반에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인터넷의 영향으로 지면 매체가 줄었다 해도 기자, 특히 저널리스트에 요구되는 자세는 변하지 않는다. 특히 젊은이들이 그런 걸 절대 원한다는 건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래서 더욱 저널리즘이란 무엇인지 기자들이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오네요. 무슨 30년차 대기자가 지금 준엄하게 꾸짖는 줄 알았는데 30대 초반, 30년 차가 아니라 30대 초반에 감독이 이랬다고 하니까 좀 놀랍네요, 사실은. 사실은 영화가 감독의 예술이기도 하지만 집단 창작이잖아요. 예.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에는 이 원작자의 힘도 있는 거고 이 전체를 관장했던 프로듀서의 이 시선과 안목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좀 배워 나갔다고 하고 그런 부분이 제일 반성이 많이 됐다고 해요. 실제로 자기가 이제 아버지 세대가 된 건데 예. 자기 세대 중에는 투표 한 번 안 해보고 그냥 아버지가 된 사람도 많은데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 크게 안 했다는 거죠. 예. 근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도 배워나가면서 그런 거 좀 깨달았다라고 하고 그 전체 메시지는 영화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예. 주변에게 해주고 싶은 그냥 얘기 그렇네요. 잊고 있었던 게 뭐가 중요한 거에 대해 난 좀 해주고 싶은 얘기를 본인이 솔직하게 적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영화가 한국에 개봉이 됐나요? 네, 작년에 한국에서 개봉이 됐고요. 흥행이 많이 됐나요, 그러면? 관객은 한 1만 관객 정도 10,000명이요. 들었으니까. 아니, 저희 유튜브 클릭수보다 안 나왔네요. 안타까운데, 진짜. 근데 일본 예. 영화가 사실 국내에서 흥행이 잘 안 되는 편이긴 해요. 예전에 저 뭐 이렇게 뭐 춤추는 대수사선 막 이런 거 보던 시절이 있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재밌게 그 드라마가 워낙 탄탄해가지고 그런 거 본 기억은 나는데 최근에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사실 일본 워낙 반일 감정, 반한 감정이 격해지면서 그런 영향도 있는 건가요, 지금? 사실 그런 감정, 국민 정서 때문에 안 된다라기보다는 일본 영화 갖고 있는 폐쇄성이 좀 크고 폐쇄성. 자기들끼리 웃고 즐기는 코드들 이런 그렇죠. 것들. 예, 정서적으로 접근이 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예. 장르의 특색도 좀 센 편이라서 수입이 돼도 크게 흥행 못하는 경우가 좀 많죠.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센 영화들은 정말 셉니다. 폭력성이나 뭐 잔혹성이 굉장히 세죠. 예전에 저는 그거는 재밌게 봤는데 그 뭐였죠? 그 고등학생들끼리 섬에 갇혀서 서바이벌 하는 거. 그게 배틀로얄 같은. 배틀로얄, 네. 배틀로얄 같은 거.
그런 아이디어는 상당히 좀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게 사실 되게 다양한 영화가 있고 워낙에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음. 일본 영화의 저력은 확실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인스트림에서 이제 산업적으로는 계속 얘기 나오는 갈라파고스화 현상, 그 자국 시장에만 집중하는 폐쇄적인, 그러다 보니까 실사화 영화들, 만화 원작의 실사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실제로 이렇게 오리지널 스토리로 가지고 있는 영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는 국내에서 좀 상대적으로 흥행이 안 되는 이유도 좀 문화적인 정서차가 생각보다 좀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유튜브에서 유료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그냥 뭐 IPTV나 이런 데서도 아마 볼 수 있을 걸로 추정이 되고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이 방금 관람을 하시면서 핫식스 화이팅 김준일 대표 참 좋아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저도 사랑합니다, 대표님. 예, 소장님 사랑하고요. 자, 이게 지금 저널리즘을 다룬 뭐 영화들이 꽤 있어요. 뭐 대표적인 스포트라이트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더 포스트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해본다면은 신문 기자는 어떤 차이점이 있고, 뭐 공통점이야 뭐 저널리즘을 다룬 거니까. 그리고 어떤 미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신문 기자의 미덕. 방금 비교해주신 스포트라이트 같은 경우는 정말 저널리즘이 주인공인 영화이고, 예. 신문 기자는 사실 두 가지 정도의 축을 같이 가고 있는 영화예요. 그래서 취재하는 과정, 예. 그리고 정권의 비리를 파헤치는 부분도 있지만, 내부에서 그 실제 내부자의 어떤 고뇌나 고민들, 그리고 또 이 감독의 감정이입이 약간 된 것 같기도 한데, 청년 세대, 실제로 사회를 움직이지만 무감심했던 세대들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쫓아가는 부분도 있어서 드라마적으로 훨씬 더 앞의 영화들보다는 조금 힘이 센 편이고, 공감의 측면도 좀 많은 편이고, 그리고 그 밸런스를 좀 유지하는, 네. 이게 이를테면 켄 로치의 영화처럼 그냥 사회적인 메시지를 크게 주장을 하거나 이렇게 바꾸자고 혁명을 주장한 영화는 또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는 이제 드라마 그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영화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일본 관객들이 보기는 훨씬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영화기도 하죠. 그렇군요. 자, 재미있나요? 솔직해져야 됩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제 소중한 돈을 들여서, 소중한 돈과 시간을 들여서 이제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재미로만 따지면 별 5개 중에 몇 개 주실 수 있으세요? 별점으로 예. 하면 저는 3개 반 정도? 3개 반? 네, 충분히 재밌고, 다른 영화들은 다 5개 줬는데 이것만 3개 반 주시는 거 아닌가요? 제 기준은 예. 3개면 충분히 극장 가서 볼만하다이고, 그래요? 3개 반 정도면 예. 그 중에서 빼어나게 한 가지 괜찮은 부분이 있다. 그렇군요. 이 영화 예. 같은 경우는 뭐 메시지가 주는 것도 있고, 예. 시의성도 확실히 있는 영화인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밸런스를 좀 잘 맞추고 있어요. 혹 어떤 영화들은 너무 이제 메시지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 불편하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인물의 감정이나 이런 거에 초점이 좀 많이 맞춰져 있기 예, 때문에 예. 이건 이제 감독님의 원래 특기이기도 한 거죠. 인물의 관계나 감정에 좀 초점을 맞추는 부분도 상당히 할애하고 있어서 공감하기는 훨씬 더 쉽고, 예. 그리고 그 와중에도 이제 메시지는 확실하게 전달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대중성과 어떤 작품성, 그리고 시의성, 메시지를 골고루 다 가지고 있는 영화 중에 한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영화 같습니다. 평론가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원래 영화 평론가 별점 잘 안 믿거든요. 근데 이렇게 차분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볼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신문 기자 일단 재밌다고 합니다. 충분히 드라마로서의 어떤 영화로서의 탄탄함이 있으니까 한번 다들 보시기 바라고, 저도 아직 안 봤는데 오늘 주말에, 이번 주말에 한번 가서 봐야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뭐 신문 기자 얘기는 이 정도 하고, 지금 한국 영화계, 전 세계 영화계라고 해야 되겠네요. 난리입니다, 지금. 네. 지금 극장에 사람이 안 가요. 거의 지금 모든 영화들이 지금 개봉을 늦추고 있거나 뭐 이런 상황이에요. 뭐 어쨌든 근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 흥행작들, 대작들이 좀 있잖아요. 네. 조금 이제 어쨌든 이게 언젠가는 좀 끝날 텐데, 어떤 것들이 이제 좀 기대할 만한 것들이 나오나요, 앞으로? 지금 사실 극장에서 영화들이 다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근데 지금 요즘 뭐가 걸리나요? 참 제가 몰라서. 극장에 뭐가 걸리고 있죠? 영화가? 지난주까지는 예. 저희가 기사시사라는 걸 하거든요. 예, 예. 그것도 기사시사가 아예 한 번도 없을 정도로 그냥 다 취소가 됐어요. 그럼 극장에 지금, 극장이 문을 닫았나요, 요즘? 작은 극장 중에는 문을 닫은 것도 좀 있고, 예. 큰 극장 중에서도 이제 새 영화를 트는 게 아니고 예전에 했던 영화들 계속 연장해서 틀고 있는
그래서 뭐 지금 아직도 1917이라든지 이런 영화들이 이불치 아직도 하고 있나요? 심지어는 이제 박스오피스 상위권에 올라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렇군요. 뭐 인비저블 맨이라든지 그런 예. 영화들이 지금 좀 많이 보고 있으신 영화들이고요. 1917은 사실은 굉장히 잘 만들었고 기생충하고 마지막까지 아카데미 경쟁을 했던 그 전쟁 영화, 훌륭한 네네. 영화잖아요. 네네. 그렇군요. 아직 안 봤는데 아직도 하고 있다면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차기 기대작들 뭐가 있나요? 뭐 한국 영화 중에는 예. 개봉이 아쉽게 지금 밀린 사냥의 시간이라는 예. 윤성현 감독의 사냥의 시간이라는 영화가 누가 나오나요, 거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소위 말하는 충무로의 젊은 배우들이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예. 이재현 배우나 안재영 배우나 최유식 배우도 거기 나오고요. 그 예. 젊은 4인방의 어떤 탈주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탈주국? 이게 예. 감독의 표현을 빌면 이 영화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영화가 있고 예. 터미네이터는 아시죠? 예. 터미네이터의 중간쯤에 있는 영화라고 하거든요. 약간 근미래에 경제공황이 닥쳐서 다 이렇게 엉망이 된 도시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청년의 얘기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엉망이 된 코로나19 상황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우리의 얘기를 담고 갔던 그런 거거든요. 기대작이군요. 예, 어쨌든.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그런 이미지가 보이기도 하죠. 예, 예. 감독님이 실제로 이제 모티브로 삼았던 영화가 아키라 같은 아키라,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아키라. 아키라가 종종 세기말 적었던 그런 분위기들, 네네. 그런 것들을 알겠습니다. 그거 말고 또 어떤 게 있나요? 뭐 해외 영화 중에서는 혹시? 저는 또 신문기자도 일본 영화니까 예, 예. 일본 영화 중에 미야케쇼의 너의 새는 노래할 수 있어라는 영화가 너의? 있어요. 너의 새는 노래할 수 있어. 너의 새는 예. 버드, 새는 노래할 수 있어. 네. 예. 영화가 있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실사 드라마 영화가 오리지널 드라마 영화가 일본 영화 중에 드물어요. 예, 예. 근데 이 영화는 마찬가지로 젊은 감독님이 만든 오리지널 드라마로 만든 영화이고 일본 젊은 청춘 세대들의 어떤 방황들을 그리고 있는 영화인데 미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영화라고 볼 수 있어서 마침 이 시기에 아마 늦어도 4월 5일 정도에는 개봉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 즈음에 일본 영화에 대한 관심이 조금 생기셨다면 이 영화는 한 번쯤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조금 뒤에는 뭐 연상호 감독님의 반도 같은 영화 연상호 감독이라면은 우리 부산행을 만든 네 부산의 예. 속편격인 영화이죠. 속편이에요. 네. 좀비 나오나요? 그럼 거기도? 그렇죠. 예. 좋아. 좀비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기대가 크겠네요. 지금 뭐 또 상황인지라 그러게요. 약간 전염병의 어떤 뭐 비유적인 상황도 있고. 네, 관심이 좀 더 가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좀 여기서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 방송? 예, 뭐 편하게 말씀해 주셔갖고 사실 준비해온 어떤 내용 이런 거 있었는데 생각 안 하고 예. 그냥 생각나는 대로 편하게 원래 그냥 말했습니다. 의식의 흐름대로 막 얘기하는 게 이게 방송의 네, 네. 특징입니다. 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할 얘기는 다 하셨잖아요, 또. 네, 네, 예. 네. 다행입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영화 소식으로 한 번 더 나와주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신의 21의 송경원 기자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